저는 작년에 결혼한 30대 여자예요. 뒤늦은 나이지만 좋은 짝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저는 최근 출산이 다가오면서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껏 살아왔던 일들과 제게 생긴 새로운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늘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 정을 고파하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새롭게 생긴 이 따스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중한 것도 소용이 없는 걸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두 분이 이혼하셨을 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솔직히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기억 속에서 저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이죠. 사실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산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 할 수 있죠. 아버지는 건설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주 볼 때는 한 달에 두어 번, 자주 보지 못할 때는 두세 달에 한 번 얼굴을 볼 때도 있었어요. 늘 지방을 오가면서 일을 하셨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몹시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오실 때는 늘 제가 좋아하는 과자며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오셨고 저를 껴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기도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참 자상하시고 성실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 거친 건설 일을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셨을까 의아할 정도로 너무나 따스한 분이셨지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두고 할머니는 늘 푸념을 하셨어요. 저게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나쁜 년을 만나 고생을 했지. 착한 여자 만났으면 나도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이고. 여기서 할머니가 말하는 나쁜 년은 당연히 제 엄마였죠. 할머니는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를 내시고 술을 드셨을 때는 욕을 하면서 우시기까지도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잘 키워주셨어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제 엄마는 저를 낳고 저 또한 땐 젖먹이를 두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 같지도 않은 년이었어요. 사실 자라면서 왜 엄마가 그립고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런 반응에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척 했죠. 하지만 그 결핍은 오래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크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대로 수입이 좋으셨던 편이고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를 잘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막 되었을 때 제 인생은 갑자기 바뀌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버지는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뵙지도 못했죠. 큰 사고를 당해 몸이 많이 상했다고. 저는 물론 할머니도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더라고요. 삼촌이 겨우 가서 아버지인 걸 확인하고 저희는 장례를 치러야 했지요.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아버지는 매일 그랬듯이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우리 공주 얼른 일어나. 또 꿈을 대면 할머니 불호령 떨어진다. 얼른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야지. 아, 일어나기 싫어. 아빠 언제 와? 아빠가 내일 일 끝나니까 바로 올라갈게. 보고 싶어. 사랑해 공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끝까지 일어나기 싫다고 징징댔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너진 공사 자재 더미에 깔려 아버지는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얼마 있자마자 황당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보상금이며 보험금이며 꽤 큰 목돈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삼촌과 고모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한 것이죠.
할머니는 또 자식들 죽는 소리에 거절을 못하고 빌려준 것이었고요. 돈이라는 것이 모을 때는 힘들지만 없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단 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 1년 만에 저희는 거지가 되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이 되었죠. 돈을 빌려가 놓고도 삼촌이 할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전부 다 망해 먹었던 것이었어요. 삼촌은 모른 척 연락을 끊고 도망을 가버렸고 큰돈을 빌려갔던 고모는 저희를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집을 날리고 저희는 이사를 해야 했죠.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를 떠나 낯선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고 학교까지 전학을 해서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된 저는 충격이 컸죠. 세상이 싫어지더군요. 삼촌이나 고모는 물론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고 다 날린 할머니도 밉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까지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주소는 제 호적을 떼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늘 엄마가 그리웠지만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망설이다 겨우 용기를 내어 찾아간 엄마는 놀라울 정도로 저를 냉대했어요. 네 아빠 죽었다더니 왜 이제 갈 곳 없어지니 받아달라고 찾아왔니? 그간은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내 주소는 어떻게 한 거야? 애가 영악하기도 하지.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 너 언제 나 봤니? 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보고 싶어? 너 지금 내 인생 회방 놓으려고 한 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 가. 다시는 오지 말고. 차가운 말을 하면서 엄마라는 인간은 나에게 3만 원을 던지다시피 하며 제 등을 확 떠밀더군요. 큰 환영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반응은 상상도 못한 터라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집을 나와 가출도 하고 말 그대로 방황하는 시기를 거쳤어요.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하루하루 놀기나 하는 게 전부였죠.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한다고 해봐야 희망도 없었고 열심히 살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렇게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무슨 상업계로 간신히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잡을 수 있겠어요. 학교는 가는 둥 마는 둥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엄청 놀았죠. 정말 평생 놀 걸 그때 다 놀아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원 없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청소 일을 하시던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사실을 저는 다음 날이나 되어서야 겨우 알았죠.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갔더니 힘없이 누워있던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이러셨어요.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할머니가 돈 줄 테니 밥 먹고 와. 얼굴이 왜 이리 홀쭉해? 내 밥 걱정할 때야? 할머니 왜 쓰러졌어? 어디가 많이 아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고 와. 에구, 내 새끼. 할머니가 미안해. 링겔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로 주섬주섬 저에게 돈을 주려고 지갑을 뒤지는 할머니 팔을 붙잡고 저는 그날 엄청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 와중에도 제 걱정만 하는데 이제껏 나는 뭐 하고 다녔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천지에 이 할머니마저 잘못되면 정말 나는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겁도 덜컥 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미 손 놓은 지 오래된 공부를 다시 시작해봐야 가망도 없고 이 형편에 어디 대학을 가기도 그래서 그냥 기술을 배우기로 한 거였죠. 저는 그렇게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형 미용실에 견습생으로 취업을 했고요. 처음에 미용실 들어가서 온갖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그간 거칠게 살아왔던 거에 비하면 저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버티는 편이었죠. 무엇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배우려고 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뎠더니 제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더라고요. 동기들보다 빨리 견습을 떼고 수습을 떼고 제일 먼저 정식 미용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만 했어요. 제 20대는 일만 하면서 다 보냈죠.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은 적고 일은 힘들었죠. 거기에 내내 서 있어야만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뿌듯하고 할머니 염색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 조금 넘게 일하고 저도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상가를 하나 얻어서 제 미용실을 열게 된 거였지요. 사실 대출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너무나 뿌듯했죠. 그런데 사실 저는 당시 오래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미용실 수습을 하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별을 통보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제가 미용실 개업한 걸 알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늦은 시간에 와서는 난동을 부리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출동한 경찰이 그놈을 잡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정 불안하시면 내일 서에 나와서 정식 고발하시죠. 그러면 보통은 다시는 이런 짓 못하거든요. 네, 그럴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 하고 다음날 서에 가서 고발을 하면서 그 경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경찰은 친절하게 다 일일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훤칠하니 친절하고 듬직한 경찰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웬 남자가 머리를 자르러 와서는 어제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누군데 남의 사생활을 물어보나 싶었더니 세상에 제가 신고를 했을 때 왔던 경찰이었던 거죠. 사복 입으셔서 전혀 몰라봤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어차피 머리도 자를 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괜찮으신가 걱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웃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 이후로도 그 경찰은 오며 가며 종종 괜찮냐고 들리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머리를 하러 오기도 했어요. 제가 머리하기에는 이르다고 하면 쭈뼛대다가 쓸데없는 관리를 받고 가기도 하고 그랬죠. 누가 봐도 제게 반한 눈치였고 저 역시 그 사람이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만 하고 좀처럼 저에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랬죠. 저 예약 없어서 1시간만 기다리면 문 닫는데 좀 있어 주실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밥 살게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제가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바보처럼 허허거리며 제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을 먹으며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옛날 저만 사랑해주던 우리 아버지가 떠오를 정도로 저만 좋아해줬고요. 저희는 그렇게 인연이 되어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저희 할머니에게도 잘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쉬는 날 병원도 직접 차로 모셔가기도 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사귀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지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한눈에 봐도 남자친구처럼 자상한 성격을 가지신 분처럼 보였지요. 말투며 저를 보는 눈빛이며 참 따스하고 조심스러우셨으니까요. 거기에 자신의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직접 뵙고 나니 나중에 남자친구도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성실하고 자상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우아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옷차림이며 화장이며 행동거지도 고상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도도함도 조금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인물이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자신의 엄마를 닮은 듯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 성격은 솔직히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잘 대해주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완전히 태도가 달랐거든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바로 인상을 썼죠. 저는 직업도 그렇고 취향도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수수한 색깔보다는 밝은 색, 색감이 강한 옷을 즐겨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직업이 미용사잖아요. 머리는 밝게 염색을 하고 컬도 넣어서 다 풀고 다니죠.
사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뜨일 정도로 하고 다니긴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는 차분한 색감에 수수하고 청순한 뭐랄까 교회 집사님 같은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당연히 그런 분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의 화려한 스타일은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좋다 하시는 저희 할머니마저도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이긴 했거든요. 쥐 잡아먹었니? 입술은 그게 뭐고 눈은 그게 뭐야? 아이고 무슨 무당이 구타로 나가는 것 같다. 정신 사나워. 그러니 저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는 남자친구 엄마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뒤가 더 문제였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제 흠을 잡겠다는 듯이 집요하게 제 신상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전부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숨길 만큼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부모님도 없다는 이야기에 거기에 대학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상을 더 구기시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히트는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우연히 동네에서 만났다고 했지만 뭐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다 터트리자 싶었어요. 어차피 안 그래도 이미 저를 안 좋게 보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잖아요. 거기다 저는 미용실에서 저를 괴롭히고 갈구던 선배들을 많이 겪어봐서 잘 알아요. 이런 부류는 제가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수록 저를 더 얕보고 갈군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싹 다 이야기를 해버렸죠. 당연히 남친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하더군요. 제 전남친이 스토커 짓을 했거든요. 그때 신고하고 출동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몇 번 보다 보니 잘생기고 귀여워서 제가 꼬셨죠 뭐. 뭐? 전 남친? 너 지금 그게 우리 현석이 앞에서 할 이야기야? 현석 씨도 잘 알아요. 얼굴도 봤는데요 뭐. 그 이후로 온 걸 쫓아내 준 적도 있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박장대소를 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쩌라고 싶어서 저는 이야기를 줄줄 했죠. 제가 왕년에 놀았던 이야기, 가출한 이야기도 쭉 읊었던 것이죠. 보통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훌륭하게 잘 컸구나. 진짜 대단하다. 장하다 장해. 장해, 그게 할 소리야? 너 그렇게 막 살았다는 이야기가 자랑이니? 지금 시어머니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떠들 소리야? 자랑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누구 못지않게 잘 살고 있어요. 요새 애들이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그걸 떠들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 아, 난 모르겠어. 머리 아프다. 싸늘한 말만 남기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니 제가 집을 나올 때까지 나와 보지도 않더군요. 그저 남자친구의 아버지만이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배웅을 해주셨고요. 사실 저도 예비 시모가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보자마자 제 이야기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제가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꼭 예전 제 친엄마가 저를 경멸하는 듯한 모습과도 비슷해 제 상처가 건드려진 것도 있을지도 몰랐죠. 그래도 걱정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물었어요. 자기 엄마가 나 엄청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결혼 반대하면? 뭐? 자기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할 말 다 했다고? 하, 웃겨. 웃지 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잖아. 죽어도 안 된다 반대하시면 어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나는 자기 당당한 모습에 반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러면서 한바탕 웃기만 하더군요. 반대하는 일은 없다고 장담하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기에 저는 그러려니 했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잘 만났어요. 조금씩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시작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하고 짜증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말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친정 갔다 오시거나 혼자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실 때는 제가 선물이나 용돈도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좀 풀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적당히 지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 아버지와는 정말 잘 지냈어요. 자주 함께 식사도 했고 아버지가 직접 저희 미용실로 오셔서 염색도 하시고 머리도 하셨죠. 제가 선물해드린 과감한 색상의 옷도 막상 입었더니 너무 젊어 보여서 좋다고 늘 입고 다니셨어요. 멋쟁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가 요즘 훨씬 젊어졌다고 늘 칭찬도 해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의 사이는 조금 묘한 구석이 있기는 했어요. 겉으로는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시고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해도 그거에 신경을 쓰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어쩌면 무시를 한다고나 할까요? 뭐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기는 했죠. 사실 저희 셋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자주 비워서이기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달마다 어떨 때는 격주로 여행을 떠났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씩 집을 비웠죠. 봄에는 어딜 가야 하고 여름은 어디, 가을이고 겨울이고 철마다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며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출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 같이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 이상했던 것은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혼자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 둘이 알아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해 입고 출근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행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남편과 아들도 팽개치고 가는 건지 그것도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무슨 여행이 직업인 사람처럼 쏘다녔어요.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교대 근무로 밤샘을 하고 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가족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신랑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내 밥도 다 챙겨주고 뭐 아빠가 키우다시피 하셨어. 뭐 집에 계신다고 해서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뭐? 집에 있을 때도 아버님이 밥해? 살림의 소질도 없고 여행 가시고 사람들 만나고 하시는 걸 좋아하셔. 겉보기에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자식이랑 남편에 헌신하면서 사실 것만 같아 보였거든. 그치. 가정을 안 돌보는 것 때문에 아버지랑 별거를 하신 적도 있었어. 그런데 그냥 이제는 포기하시고 사셔. 엄마는 여행 안 가면 답답해서 못 산대. 겉모습은 조신해서 집에서 차만 마시고 외출도 안 나갈 것 같이 생겨서는 또 그렇게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단풍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랑 단풍 여행이나 갈까 해서 알아보다 저는 이참에 예비 시아버지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그냥 우리끼리 가자고 했지만 그간 여행도 많이 안 다녀본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가면 좋겠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하셨고요. 그때도 역시 예비 시어머니는 여행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시간이 안 맞았어요. 나도 단풍 구경하고 올 거야.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고 여행 간대. 당신도 한번 같이 가자 안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같이 가자고 하니 얼마나 기특해. 아니 당신은 뭘 그런 데를 간다고 그래. 바쁜데 집에나 있지. 아버님도 가끔은 바람도 쐬시고 그래야죠. 어머니는 여기 이미 가보셨죠? 거기 절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면서요. 거기 어때요?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좋아하지도 않고 트집만 잡으려 하기에 제가 여행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대답이 이상했어요. 경치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등 이러는데 왠지 말하는 폼이 그쪽을 한 번도 못 가본 눈치였어요.
예비 시아버지 말로는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여기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아버님 무릎 때문에 경사가 심하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요. 몰라. 기억 안 나. 인터넷 찾아보던가. 그럼 여기 이곳은 어때요? 걸어가기 괜찮아요? 이 주변은 다 가보셨다면서요.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런 절은 절대 안 간다. 나는 몰라. 제 질문이 길어지자 예비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뭐 이상하긴 했지만 저 역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저희 셋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같이 2박 3일 여행을 가보니 예비 시아버지는 제 생각보다도 다정하고 또 밝고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왠지 다시 아버지가 생긴 것도 같았고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 저희 셋이 부쩍 더 친해진 걸 보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또 그게 심사가 뒤틀렸던 모양이더군요. 여행지에서 제가 예비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보더니 화를 내더군요. 너는 어디 함부로 시아버지 될 사람 팔짱을 끼고 그러니? 하여튼 하는 짓이 너무 천박해서 원. 당신 말 조심해. 시아버지 발장 꼈다고 그걸 천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나는 어색해서 그래. 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팔짱을 껴? 팔짱 좀 끼면 어때? 당신도 안 껴주는 팔짱 내 며느리가 딸처럼 얼마나 잘하는데. 남들은 다 보기 좋다고만 해. 예비 남편도 자기 어머니에게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예비 신부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제 옷차림이며 화장, 헤어스타일을 물고 늘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좋은 마음으로 언제 머리하러 한번 들리시라고 했더니 피식하며 비웃더군요. 나는 그런 동네 미용실 안 간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만 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나 떨고 이상하게 머리나 빠글빠글하게 볶는 곳이 내가 왜 가? 격떨어지게. 제 미용실은 그 부근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곳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저런 허영심으로 사는 사람이니 싶어서 말이죠. 그 사이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잘 진행돼 갔어요. 예비 신랑과 저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까지 저희 셋은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밖에서 만나 외식을 하기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렇게 저희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게 질투가 났는지 예비 시모가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죠. 저보고 산부인과 소견서를 떠라고 했던 거예요.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건강해요, 어머니. 아니, 산부인과 가서 내가 여기 말한 항목 다 검사하고 소견서 떼와라. 꼭 산부인과에 가서 이 검사만 하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며느리 볼 때 다 산부인과 소견서 떼오라고 시켰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하는 거니까 우리 집 며느리 되는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해. 기가 찼어요. 전체적인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져오라고 해도 기분 나쁠 만한 일인데 산부인과라니요? 거기에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검사 항목은 어이가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무슨 의도로 이걸 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병 검사라니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 의심하는 거라면 네가 어쩔 건데. 솔직히 넌 과거도 있는 애잖아. 과거요? 야, 참말 말고 하라면 해.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함을 빽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기는 해도 우아함과 고상함을 유지하려 했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자 예비 시어머니도 슬슬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막말을 해댔어요. 뭐든 깨끗해야지. 네 년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굴러먹다니요? 난 솔직히 결혼 전에 다른 남자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충격이었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도 충격이다.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알아?
네? 그러니 시키는 대로 병원 가서 이 검사 다 하고 소견서 떼와. 그래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 못하게 할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기세등등한 눈빛을 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제 트집을 잡던지 할 작정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걸 거절했다가는 두고두고 책이 잡힐 것이 뻔했고요. 그래서 저는 숨을 고르고 고분고분한 척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겸사겸사 건강검진 겸 산정검사도 받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저는 애써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제가 사는 동네 인근을 뒤져 평도 가장 좋고 실력도 있다는 전문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내어 검사 예약을 했죠. 인기가 많은 병원이라 그런지 예약을 하고도 한 달 좀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결혼 전 산전 검사하는 거다, 필요한 거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검사 예약을 해놓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들들 볶았어요. 빨리 소견서 가져오라는데 너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니? 왜 이렇게 늦어? 예약이 좀 밀려서요. 그날 바로 예약했는데도 한 달 넘게 기다리라고 하네요. 핑계대지 마. 너 무슨 문제 있지? 그래서 그거 지금 숨기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뭐 하나 건수 잡았다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예비 신랑이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신랑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심술 부리고 싶다는데 어떡해. 됐어. 내가 처음에 괜히 전 남친 어쩌고 해서 그러신 거니까 참아. 이참에 검진도 받고 뭐 좋지 뭐. 내가 자기 볼 면목이 없어. 진짜 미안해.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산부인과 눈어들게 만들고. 뭐 어때. 결혼 전이라도 정기적으로 가면 좋대. 괜찮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 역시 예약 날짜가 되어 병원으로 가니 조금 어색하기는 하더군요. 괜히 눈치도 보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여성 산부인과 검사라는 것이 사실 편하게 받기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 건강을 위한 거다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저 부디 건강하기만을 기도했지요. 사실 미용사라는 직업이 오래 서 있고 독한 염색약이며 탈색약도 많이 만지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자궁근종이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결혼 후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도 되었어요. 이러다 자궁근종이라도 있으면 예비 시모가 분명 쌩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평생 저를 들들 볶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건 절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믿으라고 말이죠.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 소견서는 병원으로 직접 와서 받아야 한다기에 저는 미용실 쉬는 날에 맞춰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도 같이 가겠다 하더라고요. 혹시 근종 같은 것이 있어도 자신이 다 알아서 할 거니 같이 설명을 듣겠다고 말이죠. 약간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는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병원 주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차 대기줄이 너무 길어 결국 제가 먼저 내려가 접수를 하고 남자친구는 주차를 하고 병원으로 올라오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병원 로비로 들어갔는데 병원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료실 안쪽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들이 말리러 들어가고 경비가 뛰어가고 접수처부터 안쪽 진료실까지 산부인과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옆에서 기다리던 분에게 물었더니 놀라운 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의사에게 항의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분 가까이 고함을 지르고 있네요. 수술이요? 그 수술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예쁜이 수술이래요. 그 예쁜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제가 아까 봤는데 세상에,
할머니더라고요. 진짜예요. 저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큰 수술이 잘못되었나 했어요. 오죽했으면 환자가 와서 저러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뒤이은 말은 제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예쁜이 수술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성형수술도 아니고 왜 산부인과에 와서 예쁜이를 찾나 했더니 세상에 그 수술의 정체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진료실 안에서는 악을 쓰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이제 남자친구가 나랑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책임지든지 재수술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물어내라고. 귀를 찢을 것 같은 목소리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그건 제가 아는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죠. 그 목소리는 분명 젊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여자,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 뻘의 여자가 악에 받쳐서 고래고래 온갖 추접한 이야기를 목청 높여 따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난리통이 난 진료실로 다가갔지요. 진료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항의를 하고 있는 여자가 진료실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의사에게 얼마나 악다구니를 했는지 의사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고 가운이며 다 찢기기 직전이더군요. 저는 의사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늙은 여자, 그러니까 할머니 뻘의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의사에게 예쁜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남자친구가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책임지라고 걔 난리를 치고 있던 할머니는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제 비명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예비 시모는 그대로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제 존재를 깨닫자마자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역시 대체 이 상황을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주저앉았던 예비 시모는 그래도 이성이 돌아왔는지 제 바지자락을 잡았어요. 절대로 우리 현석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다오. 부탁이야.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남자친구가 바로 제 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예비 남편은 이미 몇 분 전에 도착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료 대기실이 뭔가 난리가 난 것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라 저를 바로 못 찾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난리가 난 진료실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저를 발견한 것이었죠. 이미 예비 신랑은 모든 사실을 듣고 알아버린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무서운 눈빛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쏘아봤죠.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바람 펴?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산부인과 소견서 떼오라고 한 거야? 아니야. 무슨 바람이라니.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절대 아니야. 네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분명 전에 아버지가 진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했을 텐데. 역시 사람 말 믿을 거 못 된다더니. 그 말에 예비 시모가 당황하더군요. 동시에 병원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병원 밖으로 끌려 나갔죠. 물론 자신의 아들에게 구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사태는 어마어마했어요. 예비 신랑은 미안하다고 하며 저를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랑의 표정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일단 카페에 데려가 진정을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남자친구는 부들부들 떨더니 곧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고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우리 엄마 그동안 바람 피운 게 걸린 것만 2번이야.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신 적도 있고, 그래서 별거를 하셨던 거고. 뭐라고? 예전에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 내가 기억하는 것만 2번이니 더 있을지도 몰라. 나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어. 마지막으로 나가셨다 돌아온 게 내가 고등학생 때야. 그걸 아버님은 다 받아주셨던 거야?
아버지는 이혼하려고 하셨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 엄마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싹싹 빌어서 아버지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신 거였는데 충격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보다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하더군요. 그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또 몇 년 잘 지내다가 다시 집을 나갔고, 그리고 10년 전쯤 다시 돌아왔던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제야 다정한 듯 보이면서도 은근히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절대 안 받아준다고 이혼을 하겠다 했는데 예비 시모가 울고불고 싹싹 빌어서 받아주고 그 이후로는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두 분 다 그냥 별 탈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물론 저희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인 예비 시모의 태도에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 막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엄마에게 깊은 속정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어찌 보면 약간 냉정했던 거였죠.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도저히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선 제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저는 일단 예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일찍 오시라 했고 예비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셔서 나오셨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만나 그날 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물론 그 사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경찰서로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졸지에 봉변을 당했던 의사든 고소를 한다고 했대요. 영업 방해죄와 상해와 공갈 협박으로 말이죠.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했다더군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매달렸죠. 아들, 제발 도와줘. 이거 오해야. 고소라니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항의하러 간 거였어. 항의라니 의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말이 나와요?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네가 경찰이잖아. 엄마가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래? 엄마가 의료 과실을 당했는데 모른 척할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야? 이제 당신 내 어머니를 생각 안 할 거니까 저에게 아는 척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 집에도 오지 마세요. 아버지도 다 아셨으니까.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시겠어. 오해를 풀어줘야지. 오해? 훅 켜서 의료과실로 남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항의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그 남친에게나 찾아가 보시던가요? 그러고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경찰서를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물론 그걸로 포기할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서 버텼던 거죠. 그놈의 오해 타령을 하면서 말이에요. 당장 나가라는 예비 시아버지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악을 썼어요. 난 당신이 위해서 수술한 거야. 나 진짜야. 그냥 민망해서. 그래. 민망해서 그냥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당신 내가 옆으로 오지도 못하게 했으면서 뭐?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지나가던 개가 웃어. 조태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나 믿는다고 했잖아. 진짜야. 나 좀 믿어줘.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바로 집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밤중에 집에서 내쫓겼던 것이죠.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두었겠어요. 바로 제가 하는 미용실로 쫓아왔죠. 의자를 엎는다. 너 다시는 영업 못하게 다 부셔버린다. 난리를 쳤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왕년에 좀 놀았다는 걸 까먹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가볍게 제압해서 내쫓아 버렸죠.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아드님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출동하는데 지금 바로 신고해드려요? 그래서 아드님에게 쫓겨가실래요? 아님 혼자 가실래요? 네가 이야기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만 말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책임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에게 산부인과 다녀오라고 들들 볶았던 건 바로 대기셨던 거 잊으셨어요? 다 업보니 남 탓 좀 그만하시죠.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붙잡고 빌더군요. 저보고 오해를 좀 풀어달라나 뭐라나요? 그러면서 주제넘는 소리만 해댔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이번에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내가 결혼 무조건 찬성할게. 그리고 니들 결혼하면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해줄게. 아줌마,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아줌마가 반대 아니라 반대 부르스를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 그만 가주시죠. 진짜 신고할 테니까. 그 난리가 난 사이에 저는 바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알아주는 탐정이 있더라고요. 아마 경찰인 예비 신랑도 공무원이신 예비 시아버지도 차마 하지 못하실 것 같아 제가 나섰던 것이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았어요. 하루 만에 답이 오더라고요. 어이없게도 그 상대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교차로만 건너면 되는 옆 동네에서 큰 갈비집을 하는 사장이었죠. 돈은 좀 있는 사람이더군요. 물론 유부남이었고요. 저희는 바로 고소에 들어갔어요.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었죠. 그러니까 그쪽 집도 바로 난리가 났나 보더군요. 바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쪽은 절대 이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가게 매상이 상당한 모양인데 그 상간남의 부인 되는 사람이 다 틀어지고 절대 안 내준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쪽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싹싹 빌면서 원래 정리하려고 했다고 설득을 했다고 했어요. 저희 쪽과 합의를 할 때도 그쪽에서 그 남자가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를 썼던 문자를 증거로 내밀었으니까요. 받아본 문자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그 상간남의 관계는 꽤나 길었던 모양이었는데 그쪽 남자가 예비 시어머니가 질렸는지 몇 달 전부터 계속 헤어지자고 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죽자고 매달리는 중이었어요. 문자 내용은 비굴하기 그지없었죠. 그러다 결국 그 남자를 붙잡기 위해 받은 수술이 바로 예쁜이 어쩌고 하는 수술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이 그쪽 상간남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또 피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 수술만 받으면 상간남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진짜 더럽고 천박했어요. 문자를 확인한 예비 시아버지는 그저 헛웃음만 지으셨어요.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정이 결국은 헛개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은 확실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손해배상금조로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를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시켜버렸고요. 무려 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통보했어요. 이제 여기서 혼자 알아서 사세요. 이제 저희에게 손 벌릴 생각은 마시고요. 아들,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았다. 제발 용서해줘. 나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뻔한 소리 그만하세요. 일단 아버지가 저희 결혼하고 서류 정리한다 하셨으니 그리 아시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와 제 예비 신랑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은 뒤 또 그 상간남을 찾아갔던 모양이더군요. 이제 매달릴 곳은 거기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어요. 갈빗집 마당에서 상간남 마누라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흠씬 두들겨 맞고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으니까요. 그간 교회를 다니며 고고한 척을 하던 이미지도 그 순간 박살이 나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는 이 동네 근처는 얼씬도 못할 지경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상간남 마누라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잡돌이를 당할 동안 그 상간남은 보고도 모른 척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남자 둘 다에게 버려지고 아들에게도 버려졌어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며 지인들도 다 잃었죠. 일을 마무리한 뒤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와 시아버지와 함께 살림을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더욱 행복한 날들을 그리며 말이에요.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는 퇴직을 하셨어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존경받는 분으로 일을 하시다 퇴직을 한 것이라서 주변에서 많은 인사와 또 축하를 받기도 했죠. 사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살림을 합칠 때는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말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일이 있은 뒤로 가끔 우울해 보이셨는데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나가고 거기에 퇴직까지 하시고 나면 그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자주 찾아뵌다고 해도 저는 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바쁘고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그것도 말처럼 될 것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죠. 시아버지를 혼자 집에 사시게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솔직히 저는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남편 아버지는 혼자 사시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냥 아예 살림을 다 합치자고 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퇴근은 제가 더 늦게 끝나기도 하니까 말이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다 보내고 혼자 홀가분하게 살 거야. 나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나 살림 잘하는 거 알잖니? 혼자 잘 살 수 있어. 살림 잘하시니까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저는 내내 일만 하느라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해요. 아버님이 안 챙기면 아버님 아들 밥도 못 얻어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할머님도 계시다면서. 나까지 가면 불편하잖아. 아버님, 저희 할머니와 잘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몰라요. 같이 살아야 해요. 얼른 집 내놓으세요. 거의 제가 이렇게 우기다시피 시작한 합가였어요. 저 역시도 이게 잘하는 짓일까 하는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합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선택한 결정이었다 싶을 정도로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을 한 뒤 남편은 주간 근무를 한 날이면 퇴근을 하고 제 미용실로 바로 와서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있다가 같이 뒷정리를 돕다가 들어가고는 해요. 요즘은 아주 미용실 일에 익숙해져서 바닥 청소도 척척하고 염색약이며 각종 약품의 헤어 제품을 알아서 정리까지 싹 해놓기도 하죠. 단골 손님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깔깔 웃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래. 경찰에 막 저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부려먹다뇨.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시민봉사 아니겠어요? 미용실 장사도 이렇게 잘 되는데 아예 경찰 그만두고 셔터맨을 해요. 남들은 못해서 난리잖아. 에이, 그래도 제가 명색이 경찰인데 경찰 그만두고 셔터맨 하기는 좀 그렇죠. 이렇게 가끔 도와주는 게 전부인데 뭘요. 선남선녀가 정말 잘 살아보기가 좋아. 여기 경찰 부인이 한다고 더 유명해졌어. 안 그래도 예약하기 힘든데 더 힘들게 생겼어. 저희 가게는 나름 유명세를 타면서 잘 되는 중이에요.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할머니와 시아버지는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거나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고 계세요. 제 할머니는 활달하고 성격이 화끈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겪은 일을 듣고 할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서로를 친 아들처럼 그리고 친어머니처럼 대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최근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하시고 재활을 하셔야 하는데 매일 시아버지가 부축을 해서 산책도 다니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다녀오시고 그러시는 중이죠. 시아버지는 가끔 불평을 하실 때도 있어요. 이제 보니 너 시아버지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같이 살자고 한 거지? 이거 내가 왠지 당한 것 같아. 어머, 아버님 그걸 이제 아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못 물으니까 평생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이러면 괘씸한 며느리라며 껄껄 웃고는 하세요. 남편 역시 이제야 제대로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행복해하고 있죠. 아버지가 매일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작고 사소하지만 그렇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모두에게 버려진 이후에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공공근로나 청소일, 식당일을 하면서 겨우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을 따로 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물론 그래도 잊을만 하면 제 미용실로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무시하는 중이죠. 시어머니는 기껏 찾아와서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지 시어머니가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하냐 어쩌고 대접을 받으려고 들다가 제가 개무시를 하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레퍼토리는 늘 같죠. 네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봐라. 며느리가 되면 가족이 화합하며 살도록 하는 게 책무라나 뭐래나 어쩌고 하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 도저히 듣기 지겨워지면 시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해요? 그냥 가시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러니? 이러다가도 전화를 하는 신용을 내면 후다닥 도망을 가버리고요. 뭐 이마저도 제가 임신을 해서 잠시 문을 닫았으니 아마 더 이상은 찾아올 곳이 없을 테죠. 아이를 낳고 나면 매장을 옮길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제 식구도 늘어났으니 가게를 좀 키워볼까 싶거든요. 저는 지금 시아버지와 할머니의 극진한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한 상태이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는 중이죠. 이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하네요.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제 아이와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자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제 아이는 다정하고 안락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날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매일 저녁 따뜻한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먹는 날들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는 의외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어려운 일인 사람들도 많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뛰어가면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마음 놓고 집에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사람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든 이 행복과 이 가정을 저는 더욱 단단하게 지키고 또 행복하게 가꿔 나갈 생각이에요. 제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말이죠. 그런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을 위해 많은 덕담과 축복을 내려주세요. 저 역시 모든 분들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